생활 속 마음언어, 마음언어와 명상 편입니다. 오늘은 명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죠. 마음언어를 배우는 분들은 이게 명상인 것 같기도 하고 명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마음언어와 명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면 먼저 명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명상에 대한 이 한자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브런치에 올려놨으니 브런치를 한번 보시고요. 이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준 분이 인류 역사상 딱 두 분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이 왼쪽에 그림에 있는 분, 경주 석굴암이 일제시대 때 이 찍은 사진인데 일부 손상된 상태의 사진인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불타 부처님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분은 크리슈나무르티라는 분입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입니다. 다른 크리슈나무르티도 많습니다. 진짜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입니다. 자, 이 두 분이 명상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얘기해 준 인류 역사상 딱 두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제가 왜 이 두 분만이 명상을 명료하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상이 많죠, 시중에는. 그리고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거나 견성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 두 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분은 자신이 스스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수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이 빈약하다 보니 남의 이야기를 짜집게 하거나 이해해서 이것저것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명상 전문가라는 분들이 명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들의 얘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두 분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시중에 있는 수많은 명상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 견성, 체험을 얘기합니다. 체험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체험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 두 분은 명상이 무엇인지, 명상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자신이 관찰하고 인지한 내용을 명료하게 얘기한 역사 속에 적어도 남겨진 글로 어느 정도, 부처님은 말로 해서 나중에 글로 전달되었지만 명료하게 남겨진 분이 딱 두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두 분만이 진짜 명상을 얘기했다면 명상이 무엇인지 또 더 뒤에 가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죠?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죠. 이 자연을 관찰해서 자연과학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자연과학에 대한 발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에 대해서, 사회를 이루면서 사회를 관찰하고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게 사회과학입니다. 그죠? 인간의 관계와 작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간은 점차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인문과학 또는 인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는 사실 인지가 발달하면서 관찰 대상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궁극에 어디에까지 왔냐면 요 물음표, 즉 명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명상의 대상이 되는 물음표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 물음표는 뭘까요? 무엇을 관찰해야 되느냐? 이 관찰 대상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12편에서 얘기를 했죠. 바로 관찰자입니다. 핵심 관찰 대상이 관찰자, 관찰하는 사람이 관찰 대상이어야 되는 거죠. 명상의 핵심은 바로 관찰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나가 버리는데. 자, 그러면 이 명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 두 분은 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비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크리슈나무티께서는 관찰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은 결국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을 얘기한 거죠.
자, 이번에는 한번 팔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초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8가지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8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인데 그것을 그것이 지닌 길의 특성을 나타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견에서 시작해서 정정에 이르는 일종의 가치인지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 게 팔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영어에서도 이것을 복수 s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중요한 점은 여기서 바로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이 견입니다. 이 바르다는 건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가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바르게 관찰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정사, 생각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운명, 삶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념은 바른 생각인 것 같아요. 정사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겠지만 정정. 여기서 집중은 공간적 대상이 아닌 시간적 집중, 즉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의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팔정도를 얘기하시면서 정확하게 가치인지 발달을 얘기하셨습니다. 즉 관찰, 견을 통해서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팔정도에 이룬다고 얘기를 한글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저는 지금 불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이 맞다라고 100% 얘기를 할 수 없지만 99.99%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얘기한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 관찰 대상으로 명료하게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라고 얘기한 분이 이분이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분이 약 70년간 세상을 돌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지한 사람은 손가락을 꼽을 만한 수밖에 안 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70년 동안 했는데 명상을 이해한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했는데 이 두 손을 꼽으면 10명이고 만약 한쪽만 하면 5명 미만이겠죠. 이하. 자, 그래서 세상에 명상이 난립하는 이유, 여전히 명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인지 발달 자체가 되지 않고서는 명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명상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두 분 공이 본다라는 관찰을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명상을 하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견성과 견성 체험은 다릅니다, 분명히. 그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차가 없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차가 있는 지역에 가서 차를 처음 보고 또 차를 타보고 이 차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차가 이렇게 굴러가냐고 물었을 때, 그 차를 운전하던 분이 예를 들어 차의 보닛을 열어가지고 이것이 엔진인데 이 엔진의 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기는 그걸 듣고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에 가서 차를 타봤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차가 가는 것은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야. 요거는 체험입니다. 견성 체험인 거죠. 자, 이번에 견성은 어떤 거냐 하면 엔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엔진을 설계하고 이 엔진 설계의 총책임자라면 또 그 분야에서 엔진을 직접 오랫동안 설계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성장해온 전문가라면 그는 엔진의 내부의 구조, 그 다음에 부품 간의 관계, 작용,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겠죠. 심지어 엔진을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까지 외부 환경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견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견성 체험과 견성은 이처럼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죠. 자,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기초편에서 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마음이요. 결국 마음을 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감각적으로 색을 보거나 모양을 보거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면 인식 능력이 고도로 발달해서 자신의 내면의 작용과 외부 세계의 작용을 관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이 견성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견성을 했다고 하는 분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짜집기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체험만 강조하고 있는지, 자기 내면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실제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는 명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마음언어와 연결돼서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근데 그걸 알려면 결국 마음언어의 핵심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언어의 핵심은 관찰입니다. 불타께서도 관찰을 얘기했고, 크리슈나무니께서도 관찰을 얘기했습니다. 마음언어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 관찰 자체를 이해하는데 21개의 기초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언어 기초편을 만든 겁니다. 현재 인류의 상태는 언어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성장 과정에 가정이나 또는 뭐 집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다 보니까 언어 그 자체를 관찰 대상으로 삼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세밀하게 내면의 이 요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이해될 때 관찰이 겨우 시작됐더라는 거죠. 제가 관찰을 이해하는데 약 26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내면이죠.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음과 기억과 언어를 얘기했죠. 언어는 기억 속에 속하지만 아주 특수한 기억의 체계인 거죠. 언어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이 내면 세계가 이 세 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마음이 기억과 언어와 어떻게 관계와 작용을 일으키는지, 외부 환경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실시간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관찰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죠. 인류는 아직도 언어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언어를 쓰고 있더라. 이 언어적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 생각조차도, 자신의 생각조차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뒤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마음 언어를 통해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할 때 과정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명상도 과정이 생략됐다면 그것은 사기겠죠. 자, 마음 언어는 결국 제가 이 그림을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보편적 가치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보편적 마음으로 성장하는 길에 대한 얘기죠. 마음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부디 내면을 관찰하셔서 스스로 깨어나셔서 부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강의고요. 시간이 나면 한두 편 정도 더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